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 DH 대표 이동석입니다. UX를 배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UX는 쉬워 보이지만 잘하기 어려운 분야이고요. 다른 공학 분야가 모두 그렇듯이 학문의 성격과 실무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론적 지식과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둘 다 필요하고요. 지식이 없는 오랜 경험이나 경험이 없는 많은 지식은 어느 쪽이나 절름발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페이스메이커라는 실무 역량을 키우는 교육 서비스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UX의 기본이 되는 책도 설명하면 더 좋을 듯하여 이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UX의 기본이 되는 책들을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책은 도널드 노만의 디자인과 인간 심리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UX 도서이기도 하고요. 원제는 디자인 오브 에브리데이 띵스고 해석하면 일상생활용품의 디자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상품들에서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한 책이고, UX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기도 하고, 심리학을 디자인의 세계로 적용한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죠. 저자인 노만 교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교수이고 애플에서 임원으로 일했고 NN그룹, 닐슨 노만 그룹의 창립자입니다. 한국과도 인연이 굉장히 많아요. 카이스트 명예교수로 1년간 계시기도 했고 HCI 학회에서 키노트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대표 서적은 제가 소개해드릴 디자인과 인간 심리, 그리고 이모셔널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유명한 것은 UX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애플에서 임원으로 일할 때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화면에 대한 말보다 전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용어가 필요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용어 대신 유저 익스피리언스, UX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첫 번째 분입니다. 이 책의 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앱이나 웹 같은 IT 사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자도 책에서 기술을 했는데요. 대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자나 전등 스위치, 계단 등의 사례를 사용해서 심리학이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용품은 거의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이 책의 초판이 1988년도에 나왔는데 아직도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책을 간단히 좀 요약을 해드리면 심리학 이론을 제품 기획, 디자인에 적용한 책이고요. 1988년도에 1판이 나왔고 2013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 어포던스, 매핑, 멘탈 모델 같은 중요 UX 키워드들이 설명되고, 이게 항상 입문서로 소개가 되나 심리학 이론들이 함축되어 있어서 실은 읽고 나면 꽤 어려운 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석사과정에 들어가서 이 책을 처음 읽었는데, 처음 읽었을 때는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이 나왔었습니다. 심리학 이론에 대한 얘기만 하고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을 그런 좀 어려운 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책은 심리학의 기초 원칙과 기본적인 적용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 뜻은 이 책을 읽었다고 UX 디자인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잘못된 디자인의 원인을 이 책이 소개하는 심리학 용어로 설명할 수 있으면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UX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의견이 충돌할 때 좀 더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이상하다, 어렵다, 또는 내 말이 더 맞아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원리와 원칙, 이런 사용자들의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말하면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장부터 7장의 내용을 제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 2장은 요 가운데에 있는 휴먼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랙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물건을 보고 사물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내고 컴퓨터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그런 인터랙션에 대한 얘기가 1, 2장에 있고요. 사람들이 인터랙션을 잘하거나 잘 못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설명합니다. 그게 3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4장에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잘 반영해서 세상 속 지식을 만들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과 물건이 이렇게 있을 때 인터랙션에 대한 얘기가 1, 2장이고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3장에 대한 얘기고, 디자이너가 넣어놓은 물건에 있는 지식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 4장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 책의 코어 부분은 다 설명이 가능하고요. 5장부터는 인터랙션 중간에 발생하는 에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6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디자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를 적고 있는데, 디자인 프로세스 부분은 그렇게 충분히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디자인이 실제 세상에 적용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노만이 정리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의 코어 부분은 실제로는 1, 2, 3, 4장 정도를 알면 되고요. 뭔가 안전이나 좀 복잡한 시스템까지 하시는 분들은 5장까지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장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장, 2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먼과 컴퓨터, 사람과 물건 간의 인터랙션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보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컴퓨터가 한 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문을 열 때 언제 밀어야 하는지, 언제 당겨야 하는지, 자동차 좌석에서 의자를 조정할 때 어디를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 또는 싱크에서 배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발견 가능성 기본 원칙 5개를 설명하는 게 1장의 내용입니다. 이 발견 가능성은 사용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는 그런 겁니다. 뭘 할지 아는 거. 그리고 그 5개는 행위지연성, 기표, 대응, 피드백, 개념 오형으로 설명합니다. 이 5개를 설명해 드릴게요. 행위지연성은 실제로는 어포던스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이고요. 저도 앞으로는 계속 이제 어포던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포던스는 물체를 어떻게 쓰면 될지 그냥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 저렇게 생긴 의자를 보면 앉는다. 저렇게 생긴 손잡이를 보면 당긴다. 저렇게 생긴 버튼을 보면 구매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가진 성질이고요. 물체가 가진 성질로서 사용자가 그 물체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어포던스가 없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이폰의 노티피케이션 같은 것들입니다. 실은 화면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서 저 왼쪽 상단을 스와이프하면 노티피케이션이 나온다라는 것을 그냥 절대 알지 못하는 거죠. 어포던스가 없는 거고요. 하지만 어포던스가 없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조작은 상당히 자주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번 해본 다음에 괜찮다고 사용자들이 느끼죠. 반면 어포던스가 없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포던스가 있거나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포던스가 없어도 문제가 되냐 안 되냐를 봐야 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요즘 음식점에서 키오스크 쓰시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기에는 어포던스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시그니파이어 기표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실은 일판에는 없던 개념이었는데 어포던스가 너무 널리 쓰이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포던스가 물체가 가지는 성질이라면 기표는 디자이너가 물체를 어떻게 쓰면 될지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장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 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푸시라고 써 있고 가운데 있는 그림은 풀과 푸시가 같이 있는 이런 이상한 상황인 거고요. 요 싱크 때는 기표가 없는 케이스고,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화살표를 누르면 이쪽에 화면이 있다라는 기표가 추가된 그런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응인데요. 대응은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공간, 시간, 의미의 관계를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가장 이해가 빠른 것으로는 우리 자동차에서 좌석 조정하는, 좌석 높이 조정하고 등받이 각도 조정하는 것을 이게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든 디자인인데, 이거 굉장히 쉽죠. 좌석 높이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등받이는 요걸 이렇게 누르면 되겠구나 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다른 사례로는 찬물, 더운 물, 뜨거운 물, 찬물 나오는 케이스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좌우 조절이 물 온도고 상하 조절이 물의 양이어서 굉장히 어린 아이들도 쉽게 온도와 물의 양을 맞춥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있는 경우에는 물 온도와 물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두 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조절해야 돼서 좀 복잡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매핑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간단한 규칙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잘 알려진 사례는 이런 화구가 여러 개 있는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에서 왼쪽에 있는 스위치를 켰을 때 어느 화구에 불이 켜질 것인가, 이런 것들은 매핑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례이고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스위치에 불을 켤 때 위쪽을 켜지면 어느 쪽이 켜질지, 아래쪽 스위치를 누르면 어디가 켜질지 헷갈리는 것도 매핑의 문제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폭탄주를 만들 때 사람의 배치에 따라서 컵을 놓고 만들면 어느 잔이 누구의 것인지 헷갈리지 않게 매핑할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번째로 얘기하는 건 이제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 훈련할 때도 피드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했을 때 먹이를 주고 잘하지 못했을 때 먹이를 주지 않음으로써 교육이 일어납니다. 피드백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원하는 층 버튼을 눌렀을 때 저 불이 켜져 있는 거죠. 피드백이 없을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원하는 층을 눌렀는데 저기 불이 안 들어온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거의 항상 주어져야 하는데 피드백을 어떻게 잘 줄 것이냐가 항상 고민이 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개념 모형이고요. 개념 모형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들은 똑똑해서 새로 접하게 되는 상품이나 뭐 앱이나 웹을 보더라도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활용해서 그 제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머릿속에서 꺼내서 쓰는 게 이제 개념 모형이에요. 그걸 다 그냥 합쳐서 개념 모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북이라는 물건을 처음 써보는 사용자도 책을 이전에 봤었기 때문에 그 책을 썼던 경험을 이용해서 이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이북을 사용할 때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북에 대한 경험이 개념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이북이 설계될 때는 책장처럼 만들고 실제 책을 넘기는 것 같은 인터랙션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개념 모형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해를 제공하고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내는 데 쓰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 모형이 잘못된 사례 중에 하나가 냉장고에 대한 개념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냉동실과 냉장실에 있는 두 개의 컨트롤을 보면 냉동실과 냉장실에 두 개의 모터가 있어서 각각 온도 조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옛날 냉장고는 모터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냉동실을 너무 세게 틀면 냉장실이 더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잘못된 개념 모형을 만들어줘서 그런 사례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에어컨에 대한 오해도 있죠. 에어컨 온도를 16도로 하면 에어컨이 훨씬 더 세게 돌아가서 금방 시원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시적인 개념 모형을 가진 제품 중에 최근에 가장 유명한 사례는 네스트 서모스텟, 네스트 온도계죠. 그래서 요 제품을 설치해서 써보면 이 제품의 작동 방식에 대한 좋은 개념 모형이 형성되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75도이고 냉방이 가동 중이면 20분 후에 72도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저 디스플레이로 굉장히 보여주고 거주자가 온도 조절기와 집의 에너지 소모에 대한 정확한 개념 모형을 형성하도록 도움까지 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 개념 모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사용자의 개념 모형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것을 제품에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용자들이 디자이너가 적용한 개념 모형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맞는구나 라고 할 때 이 제품은 쉽다, 사용하기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사용자의 개념 모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좀 어그러진 개념 모형을 제품에 적용했을 때 사용자들은 내가 가진 개념 모형과 맞지 않는구나 라는 걸 금방 알게 돼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장을 요약을 해보면 노만 할아버지는 모든 물건, 인공적인 물건은 디자인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디자이너가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잘하려면 인간 중심 디자인이 필요하고 그 이유는 엔지니어들은 잘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휴먼 센터드 디자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1988년에 세상에 꺼내놨었고요. 그리고 발견 가능성을 위한 5가지 기본 원칙을 설명합니다. 어포던스, 기표, 매핑, 피드백, 개념 모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1장에서는 이 5개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 5개의 개념이 언제 사용되는 건지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장은 일상 행위의 심리학입니다. 1장이 사람들이 물건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내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면 2장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어떻게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가와 그것을 다 하고 나서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가 행위의 7단계라는 모형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이 이모셔널 디자인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설명을 했던 3가지 처리 수준, 리플렉티브 레벨, 비헤이비어럴 레벨, 비서럴 레벨의 느낌이 있다가 2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파일 캐비넷 열기를 가지고 이제 사례 설명을 해요. 그래서 노먼이 빌린 집에서 저런 파일 캐비넷을 받았는데
가장 윗서랍을 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겨 있었겠죠. 어떤 락장치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서 앞뒤로 당기고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밀어보고 그러다가 잘 안돼서 서랍을 흔들고 비틀면서 아래로 밀어서 손바닥으로 앞부분을 탁 쳤더니 갑자기 열렸대요. 그랬더니 노먼이 죄송합니다, 제가 기계에 다 들어오는 게 서툴러서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게 이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봤을 때 우리 UX 디자이너가 해야 될 해석은 이렇게 아래처럼 되는 겁니다. 저 사용자 노먼 할아버지는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었고 잘 안되니까 이것저것 시도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성공은 했는데 왜 잘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탓이라고 탓하면서 인간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해석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 캐비넷 여는 것을 가지고 행위의 7단계를 설명하는데, 행위의 7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자는 원하는 목표가 있고 세상이 있다는 거죠. 사용자가 목표가 있고 그거를 액션을 취해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으로 세상이 바뀌었는지를 보는 이런 사이클이 돈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가장 먼저 캐비넷 맨 윗 서랍을 열자 라는 목표가 있었고, 두 번째로 서랍 손잡이를 당긴 거고요, 세 번째로 윗서랍이 열리지 않은 거고, 네 번째 왜 열리지 않았지? 라고 의심을 갖게 되고 다른 방법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골은 바뀌지 않았고, 다섯 번째로 오른쪽 위쪽 위아래를 밀어보는 행위를 했고 윗서랍은 계속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 왜 안 열리는지 또 계속 의문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여덟 번째로 손바닥을 두들겼는데 윗서랍이 열렸죠, 세상에서. 그랬더니 해석이 이게 왜 열렸지? 라는 해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련의 복잡한 행동인 것 같지만 그것을 목표와 사용자가 가지는 목표와 세상, 우리가 행위를 하고 그 행위로 바뀌는 그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골과 세상의 관계가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골, 세상이 바뀌는 이런 단순한 그림이었다면 그걸 좀 더 인지심리학자들이 정리한 이론으로 정리를 해보면 저렇게 7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계획, 명세, 수행, 지각, 해석, 비교의 과정이 발생한다 인 거고, 아까 캐비넷 케이스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목표는 캐비넷 맨 위 서랍을 열자이고, 계획은 손잡이를 당기면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리고 손잡이에 오른손을 넣고 당기자가 명세 과정이고, 손잡이에 손을 넣고 당기는 게 이제 수행 과정이고, 세상에서는 서랍이 열리지 않았죠. 그거를 지각하면서 열리지 않은 것을 지각하고 해석을 했더니 손잡이를 당기면 안 된다라는 해석을 하는 거고, 비교 단계에서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보죠. 훨씬 더 디테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아래를 열어보자 또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위쪽을 두드려 보자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하나의 그래서 세 바퀴를 도는 것처럼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행위의 7단계로 하자면 이 그림을 3번씩 그려야 하는 그런 그림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실은 이 모형 자체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행동들은 실은 이 모든 단계를 순서대로 거칠 필요가 없고
전문성이나 좀 잘하게 되면, 익숙하게 되면 단계를 막 생략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소요 시간도 굉장히 짧아지고요. 목표가 바뀌기도 하고 하위 계획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적용되고 나서 만들어진 게 사용성 평가 방법 중에 커그니티브 워크스루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왼쪽에 보시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평가할 때 오른쪽에다가 행위의 7단계를 모든 액션에 대해서 다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용성 평가 정말 이런 방식으로 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해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커그니티브 워크스루로 뭐 앱이나 웹 같은 거 평가 한번 하면 정말 머리가 터져서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너무 디테일한 걸 많이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앱이나 웹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행위 7단계로 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장바구니에 있는 물건을 사람들이 왜 구매하지 않을까? 구매 전환율을 70%에서 80%로 올리고 싶다. 이럴 때는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봐야 올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 모델이 꽤 쓸만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 자체가 사람들이 어떻게 실행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모델이 없으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 장의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 내용은 노만의 또 다른 유명한 책인 이모셔널 디자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하고 나서 3가지 레벨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숙고적 레벨, 행동적 레벨, 본능적 레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노만은 이 3가지 레벨을 주시 세리프라는 사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필립 스타기 디자인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 레몬즙을 짜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노먼이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집에 손님이 와서 레몬즙이 들어가는 음료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찬장에서 주시 세리프를 꺼내서 이제 레몬을 짜려고 할 때 찬장에서 주시 세리프를 꺼내는 나는 이 숙고적 레벨에서의 상당히 좋은 감성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레벨은 한국말로는 간지나는 이라는 단어가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숙고적, 다 하고 나서 굉장히 간지나는, 자랑스러운 이런 레벨이고요. 그리고 주시 세리프를 꺼내서 레몬을 짜는데, 저 생긴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몬을 그래서 쭉 누르면 레몬즙이 잘 모여서 밑으로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고 동작도 굉장히 잘하죠. 저 레벨의 좋은 점은 이제 행동적, 비헤이비어럴 레벨의 감성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본능적인 레벨은 저 제품을 딱 보면 디자인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예쁘고 매력적으로 잘 만들어진 제품이죠. 그래서 이 주시 세리프는 이 3가지 레벨의 감성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상품이다. 근데 예를 들어 월마트에서 파는 3,000원짜리 레몬 짜는 걸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3달러짜리 레몬 기계는 행동적, 비헤이비어럴 레벨에서는 충분히 잘 동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레벨의 감성은 충분히 괜찮으나 이제 본능적, 비서럴 레벨 예쁘지 않으니까 좋지 않은 거고요. 또 숙고적, 간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감성에는 3가지 레벨이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고적 사고에서는 의식적이고 행동적, 본능적에서는 잠재의식적이다 라는 부원 설명이 좀 있고요. 그리고 행위의 7단계와 3가지 처리 수준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다.
그래서 본능적 수준은 인지와 수행, 행동적 수준은 해석과 명시, 속보적 수준은 비교와 계획에 연관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저자가 굉장히 열심히 설명하지만 그렇게 적합한 것 같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웹이나 앱이나 가전제품은 본능적, 행동적 수준에서 제품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비교와 계획은 거의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갖다 쓸 수 있는 데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기업용 소프트웨어나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속보적 수준의 고려, 특히 플랜 부분의 고려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 행위의 7단계와 3가지 처리 수준에서 1장에서 나왔던 행위 유도성 5가지가 어떻게 매핑되는지를 쭉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화살표를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것들이 거의 모든 단계에 관여가 되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피드 포워드라는 것이 왼쪽에 이제 생겨났는데요. 실은 피드 포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을 좀 드리면 피드 포워드는 피드백은 시스템이 바뀐 걸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한 행동을 사람이 알게 하고 제품이 한 것을 사람이 알게 하는 게 피드백인데 피드 포워드는 제품이 어떻게 바뀔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를 사람이 실행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잘된 예로는 유명한 예로는 우리가 폰트를 선택할 때 폰트 리스트를 눌렀을 때 폰트 리스트에 있는 이름이 실제 폰트처럼 쓰여져 있으면 우리는 폰트를 바꾸지 않고도 이 폰트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고요. 차선 감소 같은 경우에도 피드 포워드입니다. 실제로 차선이 줄어들기 전에 미리 차선이 줄어든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제가 팀앱 했을 때 했던 첫 화면에 코엑스까지 48분 걸린다 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것도 피드 포워드고요. 또 언제 갈까라는 피처를 만들었었는데요. 1시간 후엔 21분, 2시간 후에 27분, 3시간 후에 33분 이것도 피드 포워드입니다. 그리고 구글 맵에서 어느 때부터 적용되고 있었던 요 길로 가면 3분이 느리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것도 실은 피드 포워드고요. 피드 포워드는 요걸 하나 찾으시면 사용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UX 개선을 하실 때 피드 포워드 하나 찾으시면 크게 기뻐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장의 내용이고요. 3장, 4장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은 사용자의 머릿속 지식과 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사용자들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1장에서는 멘탈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들이 실은 사용자 머릿속 지식이고요. 그리고 제품에는 디자이너가 넣어놓은 세상 속 지식이 있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머릿속 지식과 세상 속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사람들은 그걸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해야 될 UX 디자이너가 해야 할 일은 사용자의 머릿속 지식을 파악하고 반영해서 제품의 세상 속 지식을 잘 넣어 놓아서 사용자가 상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앞부분에는 우리는 제품을 꽤 잘 사용하는데 왜 잘 사용하는 걸까?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잘 하는 걸까? 라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제품을 굉장히 잘 사용하지만 실제로 행동 지식은 굉장히 부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맨날 키보드 치지만 실은 키보드에서 I자 옆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손가락이 안다라고 생각하죠. 머리는 잘 모르고 손가락이 안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식의 비정밀성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하지만 그것을 정말 잘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부정확한 지식을 잘 최대한 활용해서 정확한 행동을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잘합니다. 사람들은 자전거 타기 아직 그 기계가 잘 못하는 건데 사람은 잘하고요. 19생일 기억하기, 비록 이건 이제 엄마만 잘하는 능력이긴 하지만 통화하면서 운전도 잘하고 밑장 빼기도 잘하고 모니터 불량 원인도 잘 알아내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잘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 왜 잘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면 이제 기억이라는 얘기를 꼭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계속 활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기억은 크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다. 그래서 단기 기억은 컴퓨터의 램 같은 것이고 용량은 5에서 9청크, 7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매직 넘버 7이라는 용어도 있고 그러면 또 청크는 뭐냐? 청크는 실은 사람들의 기억의 단위인데요. 예를 들어 JFK, IMF 1492, 1592 이게 있을 때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JFK를 알고요, IMF를 알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를 알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1492를 알거든요. 그러면 요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청크로 저는 이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단위는 청크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뭐 매직 넘버 7 뭐 이런 법칙으로 막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심리학을 설명하는 많은 책들이 이런 뭐 매직 넘버 7이나 힉스 에러, 뭐 피치 에러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책들이 시중에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런 책을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그냥 요즘 말로 옛날로 과학적으로 치자면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 같은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실은 그거를 지키지 않은 상품이 별로 없을 정도의 그런 것인데, 그런 심리학적인 원칙들을 몇 개 모아놓고 그걸 설명하고 그러는 거는 저는 UX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청크가 이 정도 된다라는 것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특히 현대인들은 7개 청크도 아닌 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 UX하는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될 거는 사람들은 기억하는 걸 매우 싫어한다, 기억을 거의 못한다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에서 이런 전화번호 같은 게 왔을 때 문자 메시지에서 온 전화번호를 휴대폰 전화번호에 넣기 위해서 저 숫자를 8자리 외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게 맞고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카피 페이스트를 잘 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카카오뱅크에서 그 클립보드에 있는 숫자를 계좌번호로 바로 인식해서 바로 보내줄까요? 라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단기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그런 개선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 기억과 더불어서 이제 장기 기억이라는 기억이 있고, 이거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하면 계속 잘 기억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잊어버리는 그런 거고, 실은 조직화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뇌과학자들도 굉장히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뇌과학 하시는 분들의 강연도 상당히 많은데 그냥 매우 일부를 찾은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실은 기억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인지공학 심리학이라는 엄청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그 기억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사람들은 단순화된 모형을 굉장히 잘 만들고 좋아한다. 이거를 더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8 곱하기 321 같은 거를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는 올리고 하나 내려서 30 곱하기 300으로 만든 다음에 9,000개 정도 되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좋고요. 또 아래쪽에 있는 항공관제소와 조종사의 대화에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서로 얘기하지만 실은 중요 정보는 빨간 줄 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하면서 이 빨간색 부분만 열심히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일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것은 리콜하게 하지 말고 리커그니션하게 해라 라는 게 제일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뭐였지? 가 이제 리콜이고요. 그 친구 이름이 홍길동이었나? 가 레코그니션입니다. 그래서 리콜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너가 예약한 여행의 예약 번호를 얘기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리콜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 일은 하지 말게 해라 라는 기억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약은 보통 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실은 디자인에서의 제약은 디자이너가 제약이라는 걸 사용해서 사용자들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제약, 문화적 제약, 의미적 제약, 논리적 제약을 잘 사용해서 그것을 잘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들은 그걸 기차게 알아차리고 굉장히 훨씬 더 쉽게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이 레고 블럭을 사람들한테 그냥 주었을 때 사람들은 아무런 설명을 주지 않아도 요 앞부분에는 바퀴를 껴야겠구나, 몸통 같이 보이니 머리를 끼면 되겠구나, 요거는 머리에 씌우면 되겠구나 라는 그 여러 가지 제약을 잘 활용해서 실은 오른쪽에 있는 오토바이를 탄 경찰을 잘 만들죠.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다 제약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대응 또한 기억을 간단하게 해주죠. 그래서 대응을 잘 맞춰주면 기억을 간단하게 하고 사용하기 편하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잘된 대응에 대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조절기는 제어할 항목 바로 곁에 가능한 가까이에 제어할 항목과 같은 공간적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요. 또한 자연스러운 대응은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서랍은 위부터냐 아래부터냐 라는 게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위에서부터 세는 사람이 많고요. 미국에서는 아래부터 세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3장에서는 우리가 항상 하는 리서치는 사용자의 머릿속 지식을 파악하는 일이다. 그리고 관찰하는 것은 사용자가 어떤 세상 속 지식을 사용하는지 알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디자인은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억해도 되지 않게 설계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라는 걸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 2, 3장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실은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설명하다가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 이 프레임워크가 없으면 각 장에서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뭔 얘기인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써먹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 이 사람 쪽에 있는 머릿속 지식은 어떤 것이다, 어떻게 사용된다 라는 얘기를 쭉 한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가보면요, 4장은 세상 속 지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낯선 기기나 낯선 상황에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는 핵심 정보를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약, 관습, 행위 지연성, 기표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디자이너가 제품에 세상 속 지식을 잘 넣어둬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약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제약은 굉장히 강력한 단서이고 가능한 행위 수를 제한한다. 그래서 제약의 사려 깊은 사용,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제약의 사려 깊은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물리적 제약, 문화적 제약, 의미적 제약, 논리적 제약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단어만 들으셔도 아실 거예요. 앞유리는 한 조각만 맞는 그런 게 물리적 제약이고요. 문화적 제약은 빨간불은 정지, 미국 식당에서는 음료수 시킨다, 이런 것들이 문화적 제약이고, 의미적 제약은 운전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저 레고에서 어디쯤에 타는 것 같다, 이런 걸 의미적으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다 하고 났는데 레고가 한 조각이 남으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 어딘가에 껴넣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한다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제약은 또 여러 형태로 나오는데요. 각본, 스크립트, 프레임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규준, 관습, 표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문화적 규준이 되게 중요한데, 제 개인적 경험으로 한국에서 앞차가 전조등을 막 깜빡거리면 우리는 이제 조심해라 이런 뜻이지만, 미국에서는 먼저 가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책에서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듀라셀 건전지가 있는데, 이 건전지는 이 방향성이 없는 건전지였어요. 그래서 아무 쪽으로나 껴도 잘 동작하는 건전지였는데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좀 비싸고요. 조금 비싸고 사람들이 저거 이렇게 바꾸는 거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는 이제 레거시라고 해서 유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표준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 이제 레거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보락 자판이 쿼티보다 훨씬 효율이 좋지만 우리는 아직도 쿼티를 계속 쓰는 것과 가장 큰 사례이죠. 오히려 디자이너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제 그 강제하는 제약을 잘 활용해라. 그래서 맞장금, 안장금, 바깥장금이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UX에서 어떤 실수를 많이 한다면 실수 방지를 할 때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보시면서 내가 이런 걸 해주면 실수가 줄어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걸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장금은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시동을 멈추게 하는 게 이제 맞장금이고요. 안장금은 우리가 문서를 저장하지 않으면 종료하지 않는, 그래서 이런 팝업이 뜨잖아요. 그 워드를 닫으려고 하면 세이브 해야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안장금, 못 나가게 하는 거죠. 바깥장금은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에는 이런 칸막이를 해놔서 막 뛰어내려가다가 지하 1층까지 가지 않게 막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깥장금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각된 행위 지연성은 이제 문화적 관습이고, 관습은 문화적 제약입니다. 그래서 관습과 다르면 사람들은 저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는 것은 성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뀐 UX에 대해서 사용자들은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UX 개편을 여러 번 해보면서 느낀 거는, 바뀐 UX가 충분히 좋아야 한다. 여기서 충분히라고 하면 그냥 2배 정도 더 좋아, 2배 이상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으면 초반에 좀 저항이 있지만 금방 극복이 되고요. 충분히 좋지 않으면
이거 뭐에 바꿨는지 모르겠다. 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금융 쪽에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예는 그 MS 워드의 리본 메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메뉴가 있어서 막 3단계, 4단계까지 막 가고 그랬었는데요.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리본 메뉴를 만들면서 훨씬 편해졌었는데 초기에는 이게 굉장히 사용하기 어려웠었어요. 불편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3레벨, 4레벨까지 가는 메뉴를 쓰라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코어가 되는 1, 2, 3장, 3, 4장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장에서는 그 행위지연성, 기표, 매핑, 피드백, 개념 모형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이런 걸 하고 있으니 인간 중심 디자인이 어떻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2장에서는 행위 7단계와 3가지 처리 수준을 거쳐서 인터랙션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이렇게 복잡한 단계들도 있고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느낀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3장, 4장은 사용자의 머릿속 지식과 세상 속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사람들의 머릿속 지식을 잘 반영해서 세상 속 지식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5장은 오류에 대한 얘기고요. 인간 오류가 아니라 나쁜 디자인으로 생기는 오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잘 쓰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의 원인은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실제로는 잘못된 디자인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 우리는 디자이너로서 오류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또 오류, 예를 들어 첫 화면에 와서 어떤 웹사이트가 있는데 첫 화면에 와서 뭘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첫 화면의 전환율이 30% 정도다라고 하면 실은 그 첫 화면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꾸 실수를 해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지 못해서 자꾸 딴 데 가서 헤매고 있거나 이런 실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은 그거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오류들을 사람들이 왜 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걸 알려면 이제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오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일어나더라도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 오류를 해결하는 것 중에 가장 실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워커라운드라고 하는데요. 워커라운드는 뭐냐면 이 책에서 제가 피드포워드랑 워커라운드를 항상 강조를 많이 하는데 실은 그 둘 중에 하나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하시면 그 프로젝트는 무조건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간과하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워커라운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 버스에 문 열고 닫는 스위치가 있어요. 요거를 예전에 버스 기사들 잘 보시면 그 모나미 볼펜을 끼워서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디자인한 버스 그림을 가져왔는데 실은 버스 기사는 요 문 열고 닫는 스위치를 조작하는 걸 굉장히 자주 하는 그 과제인데 그거를 너무 작게 만들어 놔서 실은 그분들이 손이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모나미 볼펜의 뒤쪽을 빼서 거기다 끼고 열고 닫고를 하면 손이 안 아픈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을 발견하시면 내가 이 제품은 정말 많이 잘 고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좀 스스로 말을 해주진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든 거나 한 행위 같은 걸 보시면서 찾아야 합니다. 이 개념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또 오류는 굉장히 많은 분류가 있지만 실은 실수와 착오가 어떻게 다른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류는 이제 실수와 착오를 다 합친 개념이고요. 실수는 의도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다른 행위를 수행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조리한 후 가스레인지 끄는 것을 잊음, 이건 기억과실 실수고, 커피에다가 우유를 붓고 커피 컵을 냉장고에 넣은 다음에 내 커피가 어디 갔지 뭐 이렇게 찾는 경우가 있죠. 이건 행위 기반 실수인 거고요. 하지만 착오는 잘못된 의도나 계획이 설정된 걸 착오라고 해요. 영어로 mistake고요. 그래서 기침한다고 감기약을 먹이거나 이런 건 이제 의도가 잘못된 거고요. 갤론이 아닌 킬로로 계산하는 것도 의도가 잘못된 거고, 예전 과제 PM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뭘 하는 것도 실은 착오입니다. 그래서 실수는 행위가 잘못된, 의도는 괜찮은데 행위가 잘못된 게 실수고요. 착오는 의도가 잘못된 걸 착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UX 하는 사람으로서는 크게 잘 구분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행위 기반 실수는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해주면 해결이 되는 건데, 착오는 잘못된 의도를 갖기 때문에 그 멘탈 모델에 맞지 않거나 또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게 돼서 의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큰 문제거든요. 해결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구분하는 게 되게 좋고요. 또 항상 그 오류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최소화하도록 디자인해라. 그리고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 타당성을 점검하라. 그리고 언두,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 언두지만 실은 아직도 많은 상품에서 언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실은 오류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쪽은 뭐 앱이나 웹 쪽에서는 별로 일어나지는 않는 거지만, 좀 더 복잡한 소프트웨어, PC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업무 시스템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복잡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은 리질리언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야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분야인데, 이 책에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막는 디자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오류를 막는 제약을 추가하기.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회사에서 쓰는 커다란 프린터에서 그 안쪽을 열면 사용자가 조작 가능한 부분은 초록색 부품을 쓰게 만들어 놨습니다. 삼성 프린터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류를 막는 제약을 추가하는 거고, 취소 가능하게 해야 되고, 확인과 오류 메시지를 잘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타당성 점검. 이게 1,000원 송금이면 들래요? 안 물어봐도 되지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보내면 정말 맞습니까?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고, 실수가 발생이 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되고, 필요한 지식을 세상 속에 넣어야 되고, 제약의 힘을 사용해야 되고, 실행과 평가의 간격을 이어주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다 그냥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실제로 오류에 대해서 이 책에서 엄청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6장은 디자인 생각하기인데, 실제로는 디자인 띵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은 우리가 이제 머릿속 지식과 세상 속 지식까지 알고 나서 실제 제품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인간 중심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냥 더블 다이아몬드 정도를 간략히 소개하는 걸 정도로 6장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더블 다이아몬드
모형을 아시는 분들은 욕장을 굳이 읽으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노만이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노만이 항상 컨설팅 과제를 시작할 때 해결해 달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탁받은 문제는 실제 하거나 기본적이거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나 사업부가 뭘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실제로는 그것은 그들의 의견이거나 아니면 증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디자이너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블 다이아몬드가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결하라가 더블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공학도와 경영인들은 문제를 풀도록 훈련이 되죠. 문제가 오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된다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디자이너들은 실제 문제를 발견하도록 훈련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진술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에 저항하고 실제 문제를 찾을 때까지 계속 고민을 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장 유명한 사례는 그 아이디오, 지구에서 제일 비싼 디자인 업체죠. 아이디오의 암트랙 디자인 사례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을 운행하는 철도인데요. 저가 항공사랑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제 아이디오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객차 내부를 비행기의 1등석처럼 디자인하자 라고 찾아왔는데 아이디오가 이 프로젝트를 본 다음에 너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기차 여행은 배우고 플랜하고 이렇게 도착해서 다음 여정까지 이어지는 10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암트랙에서 가져온 거는 8단계만 하자고 한다. 이 8단계만 해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그러면서 아예 1부터 10까지를 다 하시는 게 맞다 라고 제안을 했고 그거를 암트랙이 받아들여서 이 여행 전반에 대한 경험을 해서 아직도 암트랙이 미국에서 잘 운행되고 있죠. 비행사랑 잘 경쟁하면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중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모형을 설명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다이아몬드가 두 개다 이거죠. 더블 다이아몬드. 그래서 첫 번째 다이아몬드에서는 제대로 된 문제를 찾는 것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다이아몬드에서는 찾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두 번째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면 경영인들과 공학도들은 어떻게 하냐? 다이아몬드가 하나란 뜻입니다. 하지만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로 좀 더 제대로 된 문제를 찾고 그걸 해결하자고 하는 게 이중 다이아몬드예요. 관찰하고 아이디어 생성하고 시제품화해서 시험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제대로 된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노그래피라는 학문에서 나온 것처럼 실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 원주민들과 살면서 원지물을 이해하면서 에스노그래피를 만드신 분의 사진이에요. 현장하게 가면서 실제로 보면서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도대체 사자랑 얼룩말이 물을 같이 먹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왜 저런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찾았으면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창의적이 되고 멍청한 질문을 많이 해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이핑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간 중심 디자인 과정에서 노만이 좀 강조하는 거는 액티비티 중심 디자인입니다. 액티비티는 과제랑 좀 다른 말인데요.
과제가 예를 들어 시장으로 운전하기, 쇼핑 바누기 찾기 이런 게 과제라면 그것을 좀 전반적으로 어우르는 것을 이제 액티비티라고 해요. 쇼핑하러 가기. 그래서 좀 더 큰 개념으로 보고 그거 중심으로 디자인을 해야 좀 더 혁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입니다. 그래서 아이파드 같은 경우가 사례로 나오는데, 실은 아이파드는 처음에 만들 때 mp3 플레이어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듣는 활동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휴먼 센터 디자인을 실제로 적용하는 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미 예산도 없고 시간도 없고 심지어 사람도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난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좋은 디자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갈등적 요구사항이 있고 특정인을 위한 디자인을 해야 하고, 왜냐하면 평균적인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포괄적 보편적 디자인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노만 책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전 이거라고 봐요. 실은 그 사람들이 복잡하다는 것과 사용하기 쉽다라는 것이 연관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거는 설탕과 소금이 있는 저 병이고요. 오른쪽은 엘고 대통령의 집무실인데, 왼쪽은 심플하죠. 오른쪽은 복잡합니다. 컴플렉스합니다. 하지만 소금과 설탕 둘 중에 하나를 찾는 거는 심플하지만 헷갈리는 일이고요. 왜냐면 그게 지금 똑같이 생겼으니까. 하지만 저 엘고 대통령에게는 저 환경은 복잡하지만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다 뭐가 어디 있는지를 대강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은 노만의 다른 책에서는 Living with Complexity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심플한 게 정답이 아니라 혼란하지 않은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세히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6장에서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복잡성하고 혼란한 거하고 헷갈리지 마시라 라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장에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배운 것들이 실제로 적용될 때 이제 어떤 논점들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노만이 얘기합니다. 근데 주로 필드 경험을 좀 해본 사람들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지만 필드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좀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세상은 항상 그 경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할 때 무슨 생각이 나서 뭘 하면 경쟁사도 그 유사한 걸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대정신 때문이다 라는 얘기 나오고, 또 크리핑 피처리즘이라고 이름도 특이한 저런 게 있는데, 저거는 제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능을 계속 넣는 거가 연속이 되는데 그 많아진 기능 때문에 제품이 너무 복잡해져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사례는 레고죠. 레고가 항상 피스 수를 조정을 했었는데 특이한 물건을 많이 만드느라 피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피스가 늘어난 것 때문에 원가가 갑자기 확 늘어가지고 적자 위기를 막 맞고 그랬었습니다. 새로운 CEO가 와서 피스 수를 다시 줄이고 그러면서 다시 경영이 정상화되기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항상 우리 도입되죠.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챗 GPT부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는데, 실은 새로운 기술이 항상 나왔을 때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그 새로운 제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에 대한 거를 이제 항상 중요한데, 실은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 성공한 어떤 아이디어도 처음에는 다 실패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성공을 하는데 어떤 제품이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실은 때를 굉장히 잘 만나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신기한 물건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좀 긴 마음을 가지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세상은 항상 점진적 혁신과 급진적 혁신이 있고, 그것을 어떤 것으로 할지가 실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회사에서도 우리 프로덕트를 점진적으로 계속 할지 급진적으로 확 바꿀지 이거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입하지 않는 디자인은 아무리 훌륭하게 하더라도 실패하는 거다. 디자인은 하나의 전체적 체험으로 생각돼야 한다. 신뢰성 있게 효율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제 아래쪽에 제가 일부러 적어놨는데, 사용성을 위해서 싸워라. 좋지 않은 물건을 만드는 제조사에 편지를 써라. 어려운 디자인을 거부하고 좀 좋은 디자인이면 비싸도 구입하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디자인과 인간 심리에 대한 요약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 2, 3, 4장이 이 책의 코어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1, 2, 3, 4장에 나오는 용어와 그 용어들이 사용되는 정황을 이해하시면 이 책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 컨텐츠를 듣고 이 책을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 책을 읽는 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심리학 이론을 제품 기획 디자인에 적용한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어포던스 매핑, 멘탈 모델, 중요 키워드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굉장히 쓰는 말인데 실은 잘 제대로 모르고 쓰시는 분들도 많죠. 좀 제대로 알고 쓰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이게 입문서로 항상 소개가 되는데 심리학 이론이 함축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가 이 책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잘못된 디자인의 원인을 이 책이 소개하는 심리학 용어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본인이 수행한 디자인의 장점을 정확한 용어로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페이스메이커에서는 디자인의 장점을 디자인의 정확한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도움 주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이나 코멘트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